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샘플링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할 거야. 우선 복수부터 간단히 해보자면 통계 분석에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모집단을 분석하는 거야. 하지만 보통 우리는 샘플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모집단의 일부를 추출하게 돼. 그렇게 샘플링된 데이터를 샘플 데이터라고 부르고 우리는 보통 이런 샘플 데이터를 하나를 얻게 돼. 그리고 우리가 보유한 샘플 데이터를 바탕으로 반복을 허용하여 다시 한번 더 비슷한 샘플 데이터를 만들 수 있어. 이 과정을 리샘플링이라고 불러. 이 중에서 오늘은 샘플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먼저 샘플링은 확률 샘플링과 비확률 샘플링으로 나뉘는데 말이야. 확률 샘플링은 모집단 내 모든 대상을 완전 랜덤으로 선택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규칙 내에서 선택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출된 샘플들은 어떤 확률로 뽑히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어. 이런 방법으로는 단순 랜덤 샘플링, 체계적 샘플링, 그리고 계층적 샘플링 이외에도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서는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설명할 거야. 먼저 단순 랜덤 샘플링은 모집단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각각의 대상에게 번호를 1번부터 차례로 부여하는 거지. 그리고 이 번호를 바탕으로 균일 분포를 가정해서 난수를 생성해서 나오는 번호들만 샘플링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이 방법에서 각각의 대상은 모두 동등한 확률로 선택되겠지. 다음으로 체계적 샘플링은 맨 처음 대상에 대해서는 앞에서 같이 난수로 뽑아. 예를 들어 여기서는 1번이 뽑혔다고 해보자고. 그리고는 3만큼 숫자를 증가시켜서 해당하는 번호들을 한꺼번에 선택하는 거야. 여기서는 1, 4, 7, 뭐 이런 식이겠지. 이렇게 해도 어느 정도 모집단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뽑을 수 있겠지. 마지막으로 계층적 샘플링에서는 모집단의 대상을 어떤 특징을 바탕으로 그룹을 생성해서 계층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이야. 여기선 간단하게 성별이라는 특징을 바탕으로 남녀로 그룹을 나눴어. 그리고는 모집단에서 남녀 비율이 5대5였다면 이것과 동일한 비율로 추출하는 거지. 즉, 여성 4명, 남성 4명 이렇게 뽑는 거지. 자, 그럼 다음으로 비확률 샘플링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비확률 샘플링은 말 그대로 확률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샘플들이 선택된 확률을 알 수 없고 보통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아. 종류로는 편의 샘플링, 판단 샘플링, 그리고 눈덩이 샘플링 이외에도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설명할게. 먼저 편의 샘플링은 말 그대로 편의성으로 대상을 선택하는 방법이야. 연구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을 그냥 선택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길거리 가면서 설문조사를 할 때 조사자 근처의 사람들만 조사하게 되는 거지. 따라서 수행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추출된 샘플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자고. 다음으로 판단 샘플링은 전문가의 선택을 믿는 방법이야. 예를 들어 특정한 질병을 연구할 때 해당 질병의 전문가인 의사나 연구자들에 의해 추려진 환자들을 기반으로 연구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해당되겠지. 그러다 보니 이것 역시 모집단의 대표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긴 어려워. 마지막으로 눈덩이 샘플링은 주로 잘 오픈되지 않는 집단들을 연구하려고 할 때 유용한 방법이야. 예를 들어 범죄자 집단과 같이 접근이 어려운 그룹들은 정보가 오픈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일단 초기 응답자를 선택하고 이후 초기 응답자가 추천한 다른 응답자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샘플링하는 거지. 이런 경우 숨겨진 모집단을 발견해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여튼 비확률 샘플링은 장점이 딱히 없어 보여서 굳이 알아야 하나 싶은 느낌이 들기도 한데 실제로는 정말 현실적인 이유로 쓰일 때가 있어. 예를 들어 내가 데이터 접근 권한이 몇몇 그룹에 한정되면 어쩔 수 있겠어. 할 수 없이 해당 그룹 내에서 분석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확보했을 때 이 데이터가 어떻게 얻어졌고 내가 어떤 샘플링 과정을 거쳐서 얻은 데이터로 분석하고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 그래서 해당 샘플 데이터로부터 내릴 수 있는 결론의 한계를 미리 파악하는 거지.